안녕하세요. 당신의 직접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눈물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양동봉 원장님이라는 과학자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심재우 대표가 만든 영상이 있나 봐요. 본인 연구 점의 반란에 대한 영상인데 그걸 보시고 한참 동안 말을 못 있으셨대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냥 영상이 아니에요. 내가 35년간 혼자 짊어졌던 그 무게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이해해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고요. 좀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그 35년이라는 시간, 그 무게가 느껴지네요. 어휴, 과학자로서 그 홀로 걸어온 길, 그 외로움 같은 게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어떤 고뇌, 그 마음까지 알아준다는 게 연구자에게는 진짜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양동봉 원장님 이야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35년간 무려 9억 개가 넘는 데이터를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리면서 현대 물리학의 어떤 거대한 질문에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온 독특한 도구, AI 버킹엄 머신하고 또 OPS 이론, 그리고 마침내 점의 크기를 발견하기까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미, 또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 원장님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또 인간적인 도전에 직면하셨는지, 그리고 그 핵심 이론과 발견, 그러니까 OPS, AI의 버킹엄 머신, 그리고 유한한 크기의 점, 이 개념이 현대과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 한 과학자의 35년, 9억 개의 숫자입니다. 양 원장님의 연구 방식을 보면요. 와, 정말 이제 좀 경이롭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35년 동안 거의 매일 그 AI의 버킹엄 머신이라는 장치 앞에서 기초 물리 상수나 알려진 기본 입자들의 다양한 조합 방식, 차원 정규화 조건, 비례계수 같은 수치들을요. 이걸 직접 손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고 또 그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린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무려 9억 개, 용량으로는 한 1테라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게 그냥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그 연구자의 직관과 끈질긴 논리가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점이에요. 와, 9억 개요? 35년 동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 또 집중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아무도 관심은 안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일을 그냥 묵묵히 해내신 거죠. 이 수작업과 직관, 이게 왜 중요하게 강조되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대 과학 연구, 특히 이론 물리학에서 보통 하는 방식, 예를 들면 거대 가속기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수학 모델로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 네.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조합해보면서 연구자 본인의 어떤 통찰, 패턴 인식 능력 이런 걸 극대화하는 방식인 거죠. 물론 이게 아주 독창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표준적인 과학계 검증 방법론에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비판을 받으셨죠. 한 15년 전쯤인가요? 양 원장님이 OPS, 그러니까 원 패러미터 솔루션 이론, 이걸 설명하려고 국내외 물리학자들한테 연구 결과를 알렸을 때 반응이 아주 차가웠다고 해요. 네. 자료에 나온 비판들을 보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 아니냐? 수학적 증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하냐? 물리학 기본 논리도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심지어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으셨다고요? 네. 과학계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학, 특히 물리학은 재현 가능성, 그리고 수학적인 엄밀성, 이게 생명이니까요. 그렇죠. 새로운 주장이 기존의 어떤 잘 확립된 패러다임이나 이론 체계하고 좀 다를 때는
더더욱 엄격한 검증의 잣대가 필요하고요. 양 원장님의 접근 방식이 워낙 비전통적이었으니까 당시 학계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뭐 표준적인 동료 평가, 피어 리뷰 과정을 거치기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깊은 상처, 트라우마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증명하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믿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요. 그 대목이 참 인상 깊네요. 양 원장님의 그 끈기가 단순한 고집이나 아집이라기보다는 기존 이론의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패턴이나 구조, 여기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매서운 비판 속에서도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과학의 역사를 보면 사실 때로는 이런 비주류적이고 외로운 탐구가 혁신적인 돌파구를 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그 외로운 탐구의 핵심 도구였던 AI 버킹엄 머신과 그 결과물인 OPS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AI 버킹엄 머신. 이름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고전 물리학의 버킹엄 파이 정리, 이걸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 물리상수들을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로 바꿔서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 게 핵심 기능이라고요? 그냥 계산기가 아니라 혁신적인 연산 시스템이라고 강조하시던데 그 버킹엄 파이 정리가 정확히 뭐고 이걸 어떻게 쓰신 걸까요? 버킹엄 파이 정리라는 게 좀 복잡한 물리 현상에 관련된 여러 변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질량, 킬로그램, 길이, 미터, 시간, s 같은 단위를 가진 변수들. 이것들을 몇 개의 의미 있는 단위 없는 숫자 그룹, 그러니까 무차원수로 확 줄여서 문제의 본질적인 관계를 파악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아, 단위를 없앤다. 네. 비유하자면 요리 레시피를 그램, 밀리리터 이런 단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밀가루 대 밀의 비율, 소금 대 지방의 비율, 이런 핵심 비율로 바꿔서 보는 거랑 비슷해요. 이 비율 자체는 단위가 없잖아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양 원장님의 AI 버킹엄 머신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 상수들,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만유 인력 상수 같은 것들, 그리고 기본 입자들의 특성 값들을 전부 이런 무차원 비율로 변환하는 거예요. 혁신적인 부분은 이 정리를 바탕으로 9억 개나 되는 그 방대한 조합을 탐색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 연구자의 직관적인 판단이 개입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단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근본적인 레시피 혹은 문법을 찾으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단위를 없애서 본질적인 비율, 즉 우주에 숨겨진 레시피를 찾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 수천만, 수억 가지 조합을 시도하고 입력값이랑 출력값을 직접 비교하면서 손으로 기록하고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발견한 것이 바로 OPS, 원 퍼라미터 솔루션 이론, 즉 우주에 숨겨진 구조 언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버킹엄 머신이 우주의 상수들을 보편적인 무차원 언어로 변환하는 도구였다면 OPS 이론은 그 언어 속에서 발견한 어떤 문법 체계 또는 구조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론은 아마도 기존의 물리 법칙들이 특정 단위 체계 안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단위를 초월하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일 겁니다. 하나의 근본적인 매개 변수, 즉 원 퍼라미터를 통해서 우주의 다양한 상수와 입자 특성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밝히려는 게 OPS 이론의 핵심 목표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말했던 그 영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영상이 양 원장님에게는 그냥 이론 설명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네네. 35년간의 그 외로운 연구 여정,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알아주고 공감해준 경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해받았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이런 말씀에서 그간의 고독과 서름, 그리고 마침내 얻은 위로의 깊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과학적인 발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지지, 인정, 이런 것들이 한 연구자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양 원장님의 핵심 발견입니다. 점이 크기를 가진다는 주장이에요. 아, 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통 점이라고 하면 부피가 없는 그냥 순수한 기하학적 위치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인 점. 그런데 양 원장님의 연구는 이 점이 구체적인 물리적 크기를 가진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딱 제시하고 있어요. 네, 자료에 나온 그 수치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질량이 4.1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4제곱킬로그램, 길이가 1.9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 시간이 6.5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4제곱초. 이 숫자들의 의미를 좀 알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리적 단위, 플랑크 단위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 플랑크 단위. 네, 플랑크 길이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양 원장님이 제시한 점의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35제곱보다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면 와, 그게 얼마나 더 작은 거예요? 감도 안 오는데요? 그 스케일 차이가 비율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플랑크 길이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가는 머리카락 하나의 두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머리카락 두께. 그러면 양 원장님이 말하는 점의 길이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는요. 그 머리카락 두께하고 현재 우리가 관측하려한 우주 전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비율에 해당해요. 우주 전체랑 머리카락 비교보다 더 작다고요? 와, 진짜 아찔한 스케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플랑크 스케일 자체가 이미 극미의 세계인데 그거보다 수십 제곱배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작은 숫자 아닌가요? 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이건 우주를 구성하는 진짜 최소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자 혹은 픽셀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궁극의 단위. 네. 둘째, 현대 물리학, 특히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양자장론 같은 이론에서는 종종 입자를 수학적인 점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산 과정에서 무한대 값이 막 튀어나오는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혀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재규격화인가 뭔가 하는 거. 맞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재규격화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일 수 있는 수학적 기법을 쓰는데요. 만약에 점 자체가 처음부터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면 이 무한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즉, 우주를 기술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결과가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들에 대한 분석에서 나왔다는 점,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렇군요. 무한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니, 와, 이거 진짜 혁명적인데요. 그럼 이 계산의 기초가 되었다는 그 18개의 기본 입자들이 뭔지도 좀 자연스럽게 알아봐야겠네요. 이 입자들 특성값을 분석해서 점의 크기를 알아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료에서는 이 입자들을 뭐 레고 블록에 비유하던데 어떤 것들이죠? 네, 현대 입자 물리학의 근간이죠.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18개의 기본 입자들입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페르미온 12개하고 힘을 매개하는 보손 6개입니다. 페르미온, 보손. 네. 페르미온은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기본 재료예요. 여기에는 6종류의 쿼크,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버텀 하고 6종류의 렙톤,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3종류의 중성미자가 있어요. 쿼크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더 큰 입자를 만드는 기본 벽돌, 뭐 레고 블럭 비유가 딱 맞죠. 아, 네. 그리고 렙토는 토는처럼 비교적 혼자 다니는 입자들, 작은 구슬 비유. 중성미자는 다른 물질하고 거의 상호작용을 안 해서 유령 입자, 투명 구슬 비유라고도 불리고요. 양 원장님 계산에서는 이 12개 페르미온의 질량 같은 특성들이 아주 중요한 입력값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보손은요? 보손은 이 페르미온들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요. 접착제나 메신저 비유. 우리가 아는 4가지 기본 힘 중에서 중력을 빼고 나머지 3가지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죠. 글로 오는 쿼크들을 아주 강하게 묶어주는
강력, 스트롱 폴스를 전달하고 광자는 빛과 전자기력, 일렉트로매그네틱 폴스를, W와 Z 보소는 방사성 붕괴 같은 데 관여하는 양력, 윅 폴스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힉스 보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중력을 매개하는 중력자, 그래비톤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아직 발견은 안 됐고요. 쿼크는 레고 블록, 렙톤은 구슬, 보소는 힘 전달 메신저. 아, 비유를 들으니까 그 복잡한 입자 동물원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양 원장님의 OPS 이론에서는 특히 이 보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힉스 보손은 다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점의 유한한 질량이나 크기하고 연결되는지, 그건 설명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고요. 아, 또 광자나 WZ 보손과 관련된 상수들한 전자기 상호작용이나 약한 상호작용의 상대적인 세기 같은 걸 결정하는데 OPS 이론 안에서 이 비율들을 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이미지처럼 양성자가 업커크 2개랑 다운커크 1개, 중성자가 업커크 1개랑 다운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글루온이 꽉 묶고 있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 이 18개 기본 입자 각각의 고유한 물리량, 그러니까 질량, 전하, 스핀 같은 것들을 전부 무차원수로 변환하고 그걸 AI 버킹엄 머신을 통해서 그 복잡한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점의 유한한 크기 값들을 뽑아냈다는 것. 이게 양 원장님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18개 입자들이 가진 고유한 숫자들을 무차원 언어로 번역해서 그 언어의 규칙, 즉 OPS 이론을 통해서 분석했더니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점의 크기가 딱 하고 나왔다는 거군요. 와, 정말이지 집요하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들이 각 입자나 힘을 좀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특정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면 양 원장님의 접근은 이 모든 기본 요소들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단위를 찾으려는 굉장히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연구가 가지는 좀 더 넓은 의미,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양 원장님 이론의 핵심 주장은 이거잖아요. 점은 더 이상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다. 우주를 이루는 18개 기본 입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조화 속에서 구체적인 크기를 가진 실체로 드러나는 물리적 실제다. 네. 그리고 이 연구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과학의 새로운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인간의 손으로 9억 개의 숫자를 통해 증명되려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감동 또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이 발견의 잠재적인 파급력은 정말 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이 유한한 크기를 갖는다는 건 그 무한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시공간 자체의 구조에 대한 우리 이해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시공간 구조요? 네. 예를 들어서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점 크기를 가진 불연속적인 격자 구조, 픽셀처럼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현재 물리학의 최전선인 양자중력 이론, 끈이론이나 루프 양자중력 같은 데서 탐구하는 주제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 기존 물리학에 답하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독창적이고 정교하며 검증 가능한 대답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이론이 과학계의 엄격한 검증, 그러니까 동료 평가나 실험적인 증거 확보,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상의 독창성하고 35년간 쌓아올린 그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주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주목하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9억 개의 데이터를 손수 쌓아올린 양동봉 원장님의 정말 놀라운 헌신, 그리고 그의 독특한 연구 도구인 AI 버킹엄 머신과 우주에 숨겨진 언어라고 불리는 OPS 이론, 그리고 18개 기본 입자 분석을 통해서 점의 유한한 크기를 발견했다는
어쩌면 혁명적일 수 있는 결과까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비록 과학계의 어떤 표준적인 경로와는 다른 길을 걸으셨지만 한 연구자의 깊은 직관과 집요한 탐구,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그 과학적 검증의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겠지만 그 첫걸음의 독창성만큼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만약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점이 정말로 양 원장님의 주장처럼 구체적인 크기를 가진 실체라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9억 개의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발견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